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이 말 하면도 저희 딸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희 여식이 그 이랑디라고 부르거든요. 이랑. 예, 이성원, 명랑, 그 우리 방송에랑 그 이랑디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요? 너무 탁월하시고 너무 지적이신데 아빠가 진짜 너무 그렇다. 안경 오늘 혹시 보이시는 라디오에서는 제 안경도 바꾸고 지금 보여요. 예, 약간 좀 꽃단장도 하고 어떻게든지 3부 첫 번째 시청률을 올리겠다. 정치율과 시청률을 동시에 올리겠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바깥에 또 신장식 변호사님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경 바뀐 거 제가 바로 알아봤어요. 뭔가 조금 비싸 보이긴 하는데요. 안경 비싼 건 아니고 최대한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따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들 이제 우리 그 승재원 위원님 만날 때마다 심각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3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친형을 긴급 체포했죠.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실종 신고가 되었는 거예요. 실종 신고가 됐는데 지난 28일 이제 새벽 2시 50분쯤에 이제 친형 A 씨가 동생이 영화관을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다. 그런데 귀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날 그러니까 28일 오전 2시니까 건전날 27일이죠. 오후 3시쯤에 집을 나가서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종 아동 관련된 법령을 보면 이게 장애인들이 실종되면 이게 굉장히 긴급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서 아마 경찰은 그날 바로 모든 그 자원을 다 동원을 했고 이게 사실 뭐 돌아오시기를 진짜 바랬는데 뭐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튿날 그 동생이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여기서 이제 형이 긴급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망한 이제 B 씨는 결혼한 형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죠. 따로 산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왜 형을 긴급 체포했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오후 3시에 이제 나갔고 집을 나가서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데 아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영화관 가는 장소는 동대문구였어요. 영화관은 근데 동대문. 그 자전거가 발견된 것은 얼지로. 좀 거리가 있네요. 꽤나 되죠. 얼지로 하고 동대문.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 통화하고 두절됐다는 그 시간에 CCTV에 폐사회로에 이 친형과 지금 그 사망한 동생이 같이 있었다라는 게 그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확인했는 게 이제 그 강동대교에서 약 1km 북단으로 올라가면 왕숙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동생하고 같이 갔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히고 찍히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 다른 차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첫 번째 경찰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까 이 동생이 지적장애인이에요. 2급 지적장애인인데 사실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특별한 뭐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능숙하고 이제 현란한 일을 못할 따름이지 그냥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어떤 왕숙천까지 올라가니까 혹시 동생을 감금했는 거 아니냐. 어디에 그 인신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그 장소에 머무르겠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첫 번째는 감금으로 긴급 체포를 먼저 합니다. 처음에 긴급 체포할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형이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했으나 CCTV를 본 결과 그 시간대 같이 있었다는 게 이제 CCTV를 통해서 목격이 됐고 그리고 처음에 긴급 체포할 때는 감금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바뀌었다고 해요. 혐의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계속? 이게 이제 감금에서 이제 유기로 바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동생이 죽음으로 발견 안 됐으면 어디에 갇혀 있겠지라는 걸로 감금으로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동생이 사망한 상태로 죽음인 상태로 이제 오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령 중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형법도 똑같습니다.
이제 같이 아까 우리 저 이랑디가 말씀 주셨다시피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동생을 형이 돌봐야 되는 요부조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동생을 어디에 버렸다. 그러니까 한강 쪽에 버리고 왔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유기죄로 이제 강금에서 유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는 사건 때문에 어디에 가두어 뒀겠지 그게 아니라 사망했으니까 버렸겠지라고 이제 유기로 나오는데 사실 이 뒤에 이제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시청자나 청취자들께서는 아니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죄명이 바뀌면 좀 더 강력한 범죄로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유기 정도에 머물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이 형을 일단 잡아야 되는 거니까 구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죄명으로 가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소명이 되어야 이게 첫 번째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 장소에 동생을 놓고 왔는 건 확실하고 그 형이 다른 차를 타고 왔는 것까지는 CCTV가 확인되니까 분명히 그 동생을 내버려 두고 왔다는 건 확실하다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 쪽에서는 뒤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일단 가장 명확한 이제 사유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왜냐하면 인신 구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연이 있어 보여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됐고 뭐 유산이 남아 있고 등등 해서 이게 범행의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이나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4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망을 하시고 이게 유산을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 40억 정도 남기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유산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법정 상속이라 그래가 바로 옵니다. 네네. 그러면 건물을 하나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받는가 하면 형과 동생이 똑같이 받아요. 지금 제가 50대 50으로. 이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어머니가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언론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1.5대 1대 1 이렇게 비율로 나가는데 만약에 없다면 1대 1이니까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원칙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사망했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 부모가 4년 같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50대 50으로 이제 받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건물 하나가 딱 이제 50대 50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거 팔자 이래요. 이게 재산 분할인데 팔아서 우리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이거 안 받아주면 건물 안 팔리게 되는 거거든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하고 지금도 사실 상속 분할 때문에 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간단하게 예를 들어 40억 원이 현금으로 있었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나 그렇죠. 뭐 땅이나 이런 여러 것들을 가지로 이제 있을 여러 수 가지 있으니까. 형태니까 그것을 정확히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형제간이나 뭐 자매간에 충분히 생길 수 있었고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런 추정 지금, 보도들이. 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망한 동생이 직접 장애가 있어서 이것도 뭐 후견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제가 이게 성년 후견인지 한정 후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옛날에 검치산 한정치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완전히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으면 성년 후견을 하는 거고 그게 조금 미약하면 한정 후견을 하는 건데 여하튼 가정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후견인이 되어라. 여기서는 아마 외삼촌이 1차적으로 후견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후견인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후견인이 바뀌는 것도 가정법원이 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견인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940조 근저리에서 민법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 후견 그냥 피후견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바꾸었다면 분명히 그 동생의 복리를 위해서 바꾸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허락까지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게 뭐 그렇게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동생 지금 사망하신 그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법정 대리인이 바뀐다면 그 당사자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동생분의 입장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외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자체가 특별히 이번 어떤 범행과 관련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죠. 왜냐하면 이 동생을 위해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했고 후견인이 바뀌는 것도 가정법원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가정법원이 개입할 때 후견인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동생의 복리거든요. 그래서 복리 때문에 바뀌어졌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는 조금 더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 극단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도 이 부분은 분명히 열어놓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행의 동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분명히 동기는 존재를 해요. 40억이라는 재산 분할이라는 그 점이 분명히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동생을 만났는 장소가 아까 그 왕숙천이라는 곳이고, 그 장소에서 형은 다른 차를 바꾸어 타고 왔다면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차를 보이니까 차를 바꾼 부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 부분도 이상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까지 동생이 실종했다라고 진술한 형의 진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은 분명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거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7시쯤 마지막에 통화한 뒤에 연락 두절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뭔가 계속 꼬이는 상황이. 뭐 내면적으로 갈등이 없었다면 굳이 동생 실종 신고에 각색을 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아까 잠깐 언급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이제 지적 장애나 어떤 장애인,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게 양형 기준에 뭐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가중한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따로 별도로 죄명을 만들었고, 양형 기준에 그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이 다 올라가도록 가중 양형인자로 만들었는데, 오늘 뭐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꼭 그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에 대한 통념을 바꿔야 돼요. 저희 여식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꿀먹은 벙어리라고 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전에 속담처럼 많이 쓰던 거였는데. 네. 아빠는 그러면 겨울에 끼는 장갑을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러지라고 저를 굉장히 질책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손모아 장갑이라고 이야기한다. 손모아 장갑. 이 통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이 원칙적인 단어고 우리가 비장애인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통념을 바꾸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공생하고 상생하고 같이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어떤 처벌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마 CCTV가 확보되면 많은 것들을 또 이제 그 경찰에서 밝히겠지만 가장 시급한 상황이 지금 어떤 증거인가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왕숙천에서 지금 강동대교 남단까지는 1km 정도가 되는데 1km? 그 사이에 CCTV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적 시설을 조금 확보를 해서 그 경우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저희들이 부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언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1차 부검 소견으로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차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누군지는 아는 거니까 언제 죽었는지. 왜냐하면 사망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알리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사실상 사망의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망의 애모라 그러죠. 범죄 수법이 드러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